자, 다음은 장하준 교수께 저희가 수상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특히 혼이정재단 김진현 이사장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님, 그리고 저희 은사이신 정운찬 전 국무총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 토니 정상이 생긴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저 같은 사람이 받을 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나 가나안 농군학교 같이 정말 우리 사회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기신 분들이나 단체들이 받는 상인데, 제가 사실 아직 경력도 일천하고 중요한 단체를 운영해 본 적도 없고, 또 지난번 수상자인 차인표 신혜라 부부처럼 정말 큰 자기 희생을 해본 일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저한테 이런 큰 상을 주시는 거는 참 글쎄요, 뭐랄까 앞으로 더 잘하라 그런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글 쓰고 그럴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엄숙하게 하면 아까 막 영화까지 나오고 이래가지고 너무 엄숙해질 것 같아서 좀 이제 가벼운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 취미 중에 하나 이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물론 좋아하고, 또 요리에 관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또 직접 요리하는 것도 또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요리를 하면 주로 이태리 요리를 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태리 요리가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딱 맞잖아요. 서양 요리인데도 감자나 빵보다는 국수, 쌀 이런 걸 먹고, 재료도 마늘, 고춧가루, 멸치, 가지, 애호박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입에 맞는 재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태리 요리를 좋아하고 가끔 해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태리 요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수죠, 파스타. 근데 이제 우리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태리 국수는 한 가지밖에 몰랐거든요. 스파게티, 그냥 우리 국수 같이 생긴 거. 근데 이제 잘 알고 보니까 이태리 국수라는 게 굉장히 모양이 다양해서 70가지냐 100가지냐 이러고 싸우는데, 이런 대롱 모양도 있고 만두 모양도 있고 나비 모양 머리띠 모양 하여튼 별 모양이 다 있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처음에 영국 유학을 간 게 이제 1986년인데, 요즘은 대학생 때 다들 어디 외국 연수도 한번 나갔다 오고 그러지만, 그때는 제가 외국 나가는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1986년에 영국에 유학을 갈 때. 그러니까 완전 촌놈이죠. 근데 이제 88년인가 9년에 대학원생 때 이태리에 하는 무슨 학회에 이제 제가 그때는 아직 발표할 수준은 안 되고 이제 들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가니까 음식을 이제 나오는데 처음에 딱 주는 게 밥에다가 국을 말아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국에다 밥을 말아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태리에서도 이렇게 밥을 국에 말아주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크기도 꼭 쌀알만하고 생긴 것도 꼭 쌀알같이 생긴 파스타를 삶아가지고 맑은 닭국물 같은 데다 담아주는 요리예요. 이름도 저는 잘 그때 들었는데 잊어버려서 기억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온갖 모양이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쌀같이 생긴 파스타까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이태리 사람들이 또 굉장히 정열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파스타에 대해서도 아주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맨날 싸워요. 이 모양이 더 맛있다, 저 모양이 더 맛있다. 이 소스에는 이 모양이 더 맞고, 저 소스에는 저 모양이 더 맞고, 말하자면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보통 사람이면 보통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논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모양의 파스타가 소스를 가장 많이 묻힐 수 있나, 그게 아주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소스가 잘 묻어야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 이태리에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제일 유명한 파스타 회사가 있습니다. 바릴라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1983년에 말하자면은 연구 개발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파스타를 디자인을 했어요. 제일 모양이 소스를 제일 많이 묻힐 수 있는 모양을 개발을 했는데, 저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그 사진을 찾아왔는데 제가 직접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요 다음 장으로,
이렇게 생긴 파스타예요. 이게 그 원통에다가 파도 모양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아주 희한하게 생긴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이름이 마릴레라는 파스타인데 이 초현대식 파스타가 불행히도 이제 사람들이 그 자기네가 먹던 모양이 아니라 그 잘 사질 않아가지고 성공을 못해서 이제 지금은 뭐 거의 안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어떻게 하면 파스타를 맛있게 먹을까 해가지고 연구 개발까지 하는 게 말하자면 그 이태리를 지탱하는 그 장인 정신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마릴레 파스타를 만든 사람이 요리사가 아닙니다. 이거를 만든 사람이 아까 그 정세영 회장님 그 얘기 나올 때 나왔던 조르제토 주지아로라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자동차 디자이너예요. 그분이 이 파스타를 디자인을 했어요. 모르셨죠? 근데 또 뭐냐면 바로 그분이 오늘 제가 타는 이 상의 이름을 내려준 포니 자동차를 디자인한 분입니다. 이 주지아로 씨는 그 뭐 우리나라도 뭐 현대차, 대우차 굉장히 많이 디자인했고 그 뭐 제가 이렇게 그거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여튼 GM하고 크라이슬러 빼고는 그분이 차를 디자인을 안 해준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에 그 유명해진 게 70년대 초반에 30대 초반 중반의 나이로서 그때 뭐 유수의 자동차 회사라고 하는 뭐 폭스바겐, 뭐 이태리 알파로메오, 그다음에 또 이태리의 그 유명한 스포츠카 있어요. 마세라티라고 뭐 굉장히 비싼 차 만드는 그거 차를 벌써 디자인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때 그 말하자면 세계 자동차 디자인계에 떠오르는 스타였거든요. 쟁쟁한 사람을 다 제치고 막 폭스바겐, 마세라티 이런 회사에서 차 디자인해달라고 그 사람한테 주니까 이제 완전히 스타죠, 스타. 근데 1970년대에 정세영 회장께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 디자인을 주지아로 씨한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아까 사진에 창피하니까 그거는 잠깐밖에 안 나왔는데 현재 자동차 생산 라인 짓기 전에 자동차 회사가 그게 거의 정비소 수준이거든요. 그때 하루에 그것도 자기 차도 아니고 포드에서 부품 수입해다가 코티나 같이 그것도 이제 좋은 차도 아니고 후진차 부품 수입해다가 하루에 5대, 6대 조립하던 회사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가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디자인한 차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기가차인데 또 말하자면 간이 부어서 그 디자인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동차 디자이너한테 해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 말하자면은 좀 속된 말로 하면 이 주제 파악 못하는 짓이라고 다 비웃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정세영 회장이 이 주지아로 씨한테 포니차 디자인을 맡긴 게 바로 현대자동차가 그 김진현 이사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존재도 없는 제3세계 중소기업에서 40년 만에 세계 5대 자동차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도전 정신을 잘 요약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제대로 차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 회사가 세계 최고 자동차 디자이너한테 디자인을 맡겼다는 거는 우리가 오늘은 아무도 모르는 가난한 나라의 삼류 기업이지만 언젠가는 세계 최고의 도전을 한다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꿈만 크게 가지고 허황되게 거치를 했으면은 곧 망했겠죠. 그러나 그때 그 우리나라 이제 뭐 학문적 그 논문을, 학술적 논문을 읽어봐도 그렇고 그런 뭐 그때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회고담을 봐도 그렇고 정말로 직원들이 잠을 안 자고 코피를 터뜨려 가면서 어떻게 하면 차를 제대로 만드나를 배우려고 밤을 샜습니다. 그때 이제 주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 하나도 없으니까 미쓰비시에서 이제 제공이 되는데 미쓰비시에 파견 나가고 또 이 주지아로 씨가 하는 그 이탈 디자인이라고 그 자동차 디자인 회사에 가서 거기 또 파견 나가가지고 계속 배워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포니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자기들이 지금은 부족한 거를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앞선 기업들한테 모든 거를 샅샅이 배우겠다 이런 정신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남한테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장 그걸 잘 배우는 것이 이제 급선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독자적인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김진애 이사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중화학공업 때 뭐 문 닫아야 한다는 거를 억지로 밀어가면서 무리하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투자를 해가면서 연구개발비 지출해 가면서 종업원들 교육시켜 가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엔진, 알파 엔진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자동차 엔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세계에서 지금 자기네 자동차 엔진을 디자인할 줄 아는 나라가 한 5나라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스웨덴은 옛날에 이제 볼보가 있을 때 했는데 볼보가 이제 포드한테 팔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뭐 중국 길리라는 회사로 넘어가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독자 생산 능력을 이제 잃어버린 나라라고 할 수 있고 그 5개 나라 중에 우리가 끼었고 생산량으로 봐도 5대고 회사별로 봐도 현대 기아차가 5위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포니정상을 탔다고 이제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포니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게 이게 단순히 그 옛날 우리나라 기업의 무용담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무용담 하면은 다른 회사들도 할 얘기 있고 뭐 포항제철도 하나의 신화고 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 포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에서도 배울 게 많은 경험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 조선 그리고 뭐 일부 전자 부분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분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2부 리그거든요. 프리미어 리그에 못 들어간 나라입니다. 지금 최고 선진국 그러니까 뭐 미국,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하면은 국민소득이나 생산성이 40% 내지 50%밖에 안 되고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제가 뭐 책에서도 여러 번 써먹은 얘기지만 1961년 제가 이제 63년생인데 저 태어날 때쯤에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79불, 82불이었죠. 그때 우리가 지금 나라로도 생각 안 하는 아프리카의 가나의 1인당 소득이 179불입니다. 아프리카 나라보다도 가난한 나라가 그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잘한 거지만 아직 선진국 일부 리그에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면 우리 경제의 이제 혁신 능력, 단순히 기술뿐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제고해가지고 고급 지식에 기반한 어떤 최첨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런 포니의 경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을 준단 말이죠. 우선 이제 그 창의성, 그러니까 이런 혁신 능력을 제고하려면은 우선 국민 개개인이 가진 창의성을 이제 높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옛날에 교육 환경이 열악하던 때 한 교실에 80명, 100명 놓고 수업하는데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외우라 그러고, 떠들면은, 데려다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창의성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뭐 애들이 맘대로 하게 놔두는 게 창의성을 길러주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창의성이라는 게 지금까지 남들이 이루어놓은 게 뭔가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의 문제점과 한계가 무언가를 명확히 파악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류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건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초를 튼튼히 닦아가지고 그걸 잘 이해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보는데 남들이 아무리 밑에서 깡총거리고 기초 없이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다음 주에 그 영화 완결편이 개봉이 되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어린 독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그 영국 작가 그 조안나 로울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여러분도 뭐 보시지는 않았어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책이 몇억 권이 팔린 그런 작품인데 이것도 단순히 뭐 앉아가지고 몽상하면서 쓴 책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 민화, 중세 마술에 관한 얘기 완전히 공부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제가 이제 그 기초가 튼튼한 창의성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봤는데 그런 데 기반한 작품이거든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폰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을 때 선진국의 이 기술과 경영 방식을 코피 터지면서 충실히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기초 없이 발휘되는 창의성이라는 거는 진정으로 창의적이 되기도 힘들 뿐더러 잠시 반짝하더라도 사라지기가 쉽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창의성을 기르는데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이 학생들한테 지적 권위에 도전하는 자세를 길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방금 남이 한 거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놓고 왜 또 엉뚱한 소리 하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학문적 업적, 학문뿐이 아니겠죠. 기존의 다른 기업들이 세워놓은 어떤 업적들, 이런 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걸로 흡수를 하되, 그거를 맹목적으로 그런 권위를 추종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국 갔을 때 제일 고생했던 게 열심히 그때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영어책 한 페이지 읽는데 30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2배, 3배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서 써가면 교수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잘 정리는 해왔는데 도대체 네 생각이 뭔데? 근데 그때까지 우리나라 그 학풍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면 꼭 고전이라던가 대가한테서 갖다 근거를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런 식으로 해가니까 아담 스미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케인즈가 무슨 얘기했는지 그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거예요. 네 생각이 뭔가를 써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다가 보니까 유명한 사람 노벨상 수상자가 됐건 외국의 초인류대학의 교수가 됐건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라고 무조건 믿는 습관이 이제 없어졌고, 결국은 이제 통설이 옳다 이런 결론을 내릴지라도 일단 모든 학설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해 보면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이제 버릇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적 권위, 하여튼 말이 좀 거창합니다만 지적 권위에 대한 도전 정신이 없을 때 진정한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중세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화형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지동설을 주장했기에 현대 천문학이 발달했던 거고요. 그리고 미국 초대 재무부 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그때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 주장에 정면으로 도전해가지고 소위 유치산업보호론,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한 건데,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한 게 미국이 성공한 비결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제 책에 인용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담 스미스 국부론 보시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미국은 농업에 이점이 있으니까 그냥 자유무역 해가지고 농업 수출하면서 사는 게 미국에 더 이득이다. 그런 식으로 권고를 했는데 이 해밀턴 이 사람은 경제학자도 아닌 주제에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같이 후진국들은 일단 산업을 보호를 해가지고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무역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을 따라가지고 미국이 2차 대전까지 한 100여 년 이상 세계 최고의 공산품 관세를 유지하면서 유치산업을 보호했기 때문에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예도 제가 이제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그래요. 초창기에는 보호무역도 많이 받고 보조금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 인도나 이런 나라 자동차 회사들하고 달랐던 게 뭐냐면 언젠간 세계 최고에 도전을 한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인도나 이런 회사들은 그냥 바깥하고 이렇게 담 쌓고 그냥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거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자동차 정비소에서 시작해가지고 세계 5대 자동차 기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포니에선 성공을 했더라도 그냥 이거나 만들고 그냥 싼 차 만들어서 돈 많이 벌면 되지 이렇게 했으면 오늘날 현대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고 뛰었기 때문에 물론 하루아침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30년, 40년 만에 세계 유례 없는 빠른 속도로 그걸 이뤄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창의적인 개인만 키워서는 또 부족하다. 개인적인 창의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기업 조직이 잘못되어 있고 사회적 제도가 미비하면 혁신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나이지리아, 필리핀 이런 나라에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 많아요. 그리고 국가 소득 수준에 비해서 대학 수준도 높아가지고 공부도 굉장히 탄탄하게 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왜 못 사냐? 그 나라 내부의 제도 같은 게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고 다 뉴욕 가서 택시 운전사 하고 있어요. 그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일본 사람들 뭐 별로 그렇게 뭐 만나보면 뭐 별 창의성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뭐 군중 그 심리에 좌우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 얕보지만 기업들의 창의성은 일본이 세계 최고거든요. 소위 말하는 천재적인 개인들이 많지 않아도 일본 기업들의 창의성이 뛰어난 거는 기업의 혁신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대학 교수가 아니라 기업 연구소 주임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바로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도요타 같은 회사는 소위 도요타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다못해 말단 생산직 직원들까지 창의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뭐 일본에 뭐 무슨 그렇게 유명한 교수도 없고 일본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천재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나오는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들을 다수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개인에 더 의존하는 편이지만 미국도 뭐 말로는 개인주의 하지만 결국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같은 데 가서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데 나라는 잘 살까. 말하자면 가게 가면 종업원들이 막 셈도 못 해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근데 왜 그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냐면 물론 법적인 제도 같은 것도 잘 돼 있지만 그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돼야 되는가 한 그런 지침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기본적인 질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군대 가시면은 FM 하죠. 필드 매뉴얼, 야전 교범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미국이 군대까지 그런 식으로 어떤 제도를 운영한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물론 개인적인 본능이 있고 하지만 그런 걸 다 가르쳐줘가지고 그 상황이 딱 닥치면은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교범에서 한 대로 딱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가 된 거고 아까 그 계산 얘기했지만 또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지식을 어떤 기계에다가 집어넣어서 개인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미국이거든요. 바코드 생각해 보세요. 후진국에서는 가게 점원들이 하다못해 덧셈 뺄셈이라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손 하나만 있으면 가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 머신만 그으면 되니까. 그러면 기계가 다 알아서 재고 처리하고 필요한 거 주문하고 계산해가지고 돈 다 거슬러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일본에 비하면 좀 더 개인주의적인 나라긴 하지만 미국이 그 개인적인 천재 갖고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제도적 기술적 혁신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포니차에 구현됐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세계 최고를 추구해야 되지만 지금 자기가 떨어지는 거는 인정을 하고 철저히 배우고 또 남한테 배우는 데만 그치지 말고 앞선 사람들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면서 자기만의 영역, 자기만의 시각, 자기만의 해결책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데만 그치지 않고 기업 조직이나 사회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 창의성을 결집시킬 수 있는 국가적 사회적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요약이 되겠죠. 그래서 그 뭐 파스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그 거창한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그 참 이런 뜻깊은 상을 저한테 주신 그 손희정 재단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하준 교수의 수상 소감과 더불어서 특별 강연을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